관장님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다. 귀한 분들이시죠. 네. 네. 자, 에이스 아트 신상철 대표님, 그다음에 페랜드붓 이주학 대표님.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번 피카드리 아트 프라이즈에서 기업 부분에 오마주 미술 문화상, 오마주 문화상을 선정되신 두 기업 분들 모셨습니다. 오늘의 의미는 우리 피카드리 아트 프라이즈에서는 미술 하나로만 또 보지 않고 미술과 관계되어 있는 문화관계주의로 봤을 때 여러 다양하고 또 폭넓은 부분에서도 이 미술을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이 미술 문화가 꼽힐 수 있도록 애써주신 데 대해서 오마주로 경의로 맞이합니다라고 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네. 신선하죠. 오마주라는 거. 네. 재미있는 처음에 접근인 것 같아요. 프라이즈 얘기 나올 때 네. 프랑스에는 앙데방가 있다면은 네. 한국에는 미술을 새롭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오마주입니다. 이렇게 가고자 했던 그게 기억납니다. 네. 화두이자 명자가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먼저 신상철 대표님이 네, 기업과 상품에 대한 짤막한 인사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스 아트 대표 신상철이고요. 저는 하나를 전공하다가 페인팅을 하게 됐는데 나무 캠퍼스가 습도에 의해서 휘거나 황변이 오는 걸로 한번 골치를 썩으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서양화를 전공 안 해서 더 만들게 된 것 같은데 이제 금속을 이용해서 캠퍼스를 만들면 캠퍼스의 보존과 뭐 다른 강도 같은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10년 전에 이제 이거를 만들기 시작해서 혼자 쓰다가 주변에서 다른 동료들이 자기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제 사업화되기 시작한 거고요. 알루미늄 캠퍼스는 뭐 지금은 세계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때 할 때만 하더라도 없었던 걸로 알고 저는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가들이 이제 조금씩 알려져가지고 특히 대작 같은 거 할 때는 알루미늄 캠퍼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네, 지금 요 작품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이게 이제 캠퍼스는 앞에 나무가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천이 나무에 닿는 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나무 독이 올라올 수도 있고 또 습기가 외줄 수도 있어서 원래 나무 캠퍼스는 이렇게 여기가 각도가 예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캠퍼스 옆에다가도 못을 쳤어요. 그렇죠. 근데 작품 복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옆에다 치면은 이제 천이 늘어들고 줄어들면서 여기 부분이 처음에 제일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캠퍼스 일반 나무 캠퍼스도 뒤에다가 이제 탁하나 못을 치는데 얄미운 캠퍼스도 이 뒤에는 나무가 돼 있어서 천을 이쪽으로 당겨서 여기다 이제 스트레칭을 할 때 그 탁하를 치게 되어 있고요. 장점은 조립과 분리가 되게 편해서요. 누구나 쉽게 조립할 수 있고요. 저희 그리고 보통 300호까지도 여자 혼자서 들 수 있어요. 커지면 커질수록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왜냐면 나무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커지면 이 나무 두께가 점점 두꺼워져서 300호짜리 할 때는 나무가 이 정도 두꺼워요. 하지만 알루미늄 캠퍼스는 커져도 뭐 약간의 비중만 커지고 이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무게가 훨씬 줄어들고 가볍고 가격도 더 쌉니다. 왜냐면 나무는 옹이가 없는 긴 나무가 되게 비싼데 알루미늄이라는 소재는 납출로 꼽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작 같은 경우에는 150호가 넘어가면은 가격이 이제 많이 줄어듭니다. 나무 캠퍼스에 비해서. 그게 장점이고
저도 이제 그림 그리는 입장에서 제일 부담이 됐던 게 캔버스 가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엄청난 일 하시고. 먼저 박수를 쳐. 자, 저도 인상 깊게 봤는데, 대표님 인사말하고 예. 안녕하세요. 저기 해병대 대표 이지원입니다. 저는 이 화가들 이렇게 그림 그리는 붓을 보면서 시중에는 너무 단순한 붓들만 있어서 좀 그림 그리기 좀 편한 붓을 좀 연구하자고 이렇게 다양한 붓을 많이 개발하고 만들었어요. 거의 모든 제품을 다 한국에서 만들었고 붓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터치는 다 할 수 있다고 이제 화가 전용 붓으로 다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브랜드를 홍보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되는데 화가들이 맞춤 개인 붓도 이렇게 개발해주고 원하는 어떤 제품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지금 현재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지금 두 분 다 성향 비슷하네요. 빙의가 들어요. 자, 평가를 할 수 없는 거지만, 예, 말씀해 주세요, 관장님. 먼저 그 신상절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마치 이제 발명가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본인이 이제 불편해서 이걸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보통 본인이 개발해서 쓰다가 이게 좋은 게 주변의 지인들이 이거 나도 좀 쓸 수 없습니까 했을 때 이게 이제 보편화가 되고 또 이렇게 해서 확산된단 말이죠. 마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기업이라는 부분도 이 문화예술 특히 이제 미술 분야에서 직접 불편함을 느꼈는데 이걸 어떻게 좋은 쪽으로 풀어볼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기업이 또 일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미술과 미술에 있어가지고 작가들의 고충이나 애환을 너무 잘 알면서 거기 맞춤형 기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머리에 이제 그 아이디어가 불편함 또는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이제 기업으로 컴퍼니로 이제 전환하는 이런 구도죠. 그런데 우리 관장님은 이제 기업 정신까지 여기다가 지금 멘트를 넣어주셨는데 한번 여쭤볼까요? 어때요? 어떻게 운영해 보십니까? 우리 이주학 대표님. 신상철 대표님. 처음에 제가 이걸 만들었을 때는 미술 쪽에 계신 좀 이렇게 영향력 있으신 분들이 저한테 너무 심하게 질타를 하셨어요. 왜 이상한 걸 만들어서 그때는 가격이 조금 더 비쌌었거든요. 나무 캔버스보다 처음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컬렉터가 이걸로 만들어달라면 자기네 그 제로미만 더 들지 않느냐라는 얘기서부터 그림이나 열심히 그리지 왜 쓸데없는 짓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한번 놀랐던 거는 작가들 중에도 사대주의가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작가들한테 실망했어요. 저는 그때 대학원 막 마쳤을 때인데 작가란 항상 뭘 창의적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무 캔버스에 대한 그 집착이 되게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프랑스 마랭이라고 그 큰 이마트만한 화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영국에서 개발한 알루미늄 캔버스가 진열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그 선생님들이 거기를 가셨다가 그걸 보시고 그때부터 주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저희 진짜 그냥 작업실에서 이거 필요하면 만들어주고 저거 만들어 쓰다가 그때 이제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너 생각이 외국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더라. 근데 제가 만든 거가 더 좋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대주의 정신이 되게 깊게 박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제 제품을 쓰고 계세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작가님들 매너즘에 빠지는구나 자기 재료에 대해서. 근데 저는 제가 그거를 좀 이렇게
뛰어넘는 생각을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기업 정신이라고 하면 뭐 다른 건 없고요. 새로운 게 있으면 잘 받아들이고 내가 경험해보고 좋으면은 뭐 그게 전통의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마지막 말은 네. 엄청난 그죠? 문학적인 표현이 전통의 파괴가 아니라 그죠? 반습에 또 답하고요. 네. 아니 말씀 잘해놓고 표현 못한다 이게 좀 이상하죠. 아 정말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네요. 그죠? 자, 붓 얘기도 또 들어봐야 되잖아요. 예, 뭐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이주학 대표님이 만든 그 특이한 붓들을 사실 좀 봤습니다. 그전에. 그런데 정말 그 장관에 이를 정도의 정말 그 예술품도 그런 예술품이 없다 할 정도의 그런 붓들이었는데요. 금방 조금 전에 그 작가들 개인의 맞춤형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셨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기존의 우리나라의 전통 붓들은 보면 장인 제도가 있어서 그 만드는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승돼서 쭉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서양화 붓 같은 경우에는 서양에서 들어오면서 도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직 조금 어쩌면 그 자료라든가 이게 미약할 텐데 본인이 직접 처음부터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제 맞춤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국제 브랜드로서의 붓을 자부할 정도까지 이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그래서 이제 그 붓 자체가 보게 되면은 붓에서 이제 작가들이 뭔가 표현을 하고자 할 때 그 기능성이 필요했는데 여기까지 다 이제 갖추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제 브랜드로서 나름대로 자리를 어느 정도 갖추시고 외국에도 굉장히 많이 나가서 그런 여러 그쪽 박람회라든가 이쪽 나가서 큰 호평을 지금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건너뛰신 거 아시죠?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처음 이렇게 붓을 개발할 당시에는 사실 아무도 안 알아줬었거든요. 그 우리나라 그 유명 화방들에 가서도 이렇게 뭐 이런 제품을 만들어 팔 거다. 네. 이렇게 다 설명을 해도 하나도 안 믿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작가들을 한 명씩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작가들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 제품을 하나씩 이렇게 하면서 저도 보람도 많이 느꼈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태리 전시를 가거든요. 가서 이제 외국 작가들도 인정을 해주고, 아마 한국을 벗어나면 한국의 1등 브랜드보다가 아마 저희 이 힐핸드 제품이 더 알려진 것 같더라고요. 뭐 실제로는 뭐 아마존 같은 데도 물건이 팔리는 거 보니까. 하여튼 저는 이렇게 어차피 작가들 때문에 붓을 개발하고 작가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작가들 붓을 이렇게 계속 개발하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오마주를 먼저 우리 관장님 해주셔가지고 전시 한번 여기 있었죠, 우리. 예.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지금 아시는 건데 사실 저는 준비 없이 왔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렘브란트 컬렉션이 생각이 나요. 네. 거의 다 그분이 물감을 만들고 창조해 나간 과정이고 렘브란트가 하나의 기준이 됐잖아요. 근데 그 전도 보면 그 레오나르도도 물감 많이 개발했어요. 네. 스스로 물감 특히 블루 색깔에 대해서 물감값을 엄청 비싸게 하니까 렘브란트 같은 생각이 두 분한테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렘브란트의 창의력 맞습니까?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작품으로 들어갈까요? 아까 그 말씀이 네. 이제 두 분이 말씀을 하셨고 네. 그 말씀에 이제 어떤 말씀이다 고 이제 이쪽 시상철 대표님은 원래 하고 이주학 대표님 얘기 원래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또 질서파게 또 독자들한테 좋죠. 작품으로 넘어갈까요? 자, 작품도 하고 계시잖아요, 두 분이. 마침 오늘 두 분이 참 공통점이 우리로서는 또 두 가지의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는 그렇죠. 그것인데 네. 두 분 다 또 작품을 또 하시는데 일반 작가 못지않게 상당한 또 분야에 또 나름대로 뭐 반열에 정말 낄 많지
대단한 경지를 또 이루신 걸 봤습니다. 작품 또한. 네. 자, 두 작품 관장님 좀 네. 관점을 잡아주실까요? 네. 지금 신상철 우리 대표님께서는 아까 그 판화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하기도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판화를 하지만은 이제 평면회화에서 지금 크게 뭐 국제적으로 이슈화가 될 만한 팝아트적인 요소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그 한글 입체 그 문자도까지 이제 그 진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현대성 부분에서 또 얘기를 좀 들어볼만 하고요. 우리 이주학 대표님은 또 이주학 작가로서 붓이라는 하나의 또 매체가 우리가 뭐 두이의 그 경험론에 의하면 경험되어진 것, 이 붓이 경험되어져 가지고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 붓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또 매체 미술로서 또 하나의 또 작품을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뭐 상당히 또 재밌습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보면 또 근접한 얘기를 좀 들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이주학 선생님 먼저 작품 3개 설명 좀 해주실까요? 어떻습니까? 작품 내용이 네. 좀 더 큰 건데요. 이제 평면붓의 전설이라고 이제 이 서양화에서는 보통 면을 중시해서 평면붓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붓하고 가장 적은 붓을 통해서 그 대조적인 면을 이루게 해서 어떤 이제 붓의 현실성을 이 작가로서 본인으로서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작품을 하게 됐어요. 네. 크고 작은 것. 네, 가장 크고 가장 작은 붓이거든요. 저는 이 오브제가 워낙 이 작품 봤어요. 네. 오브제 감독을 막 하셨죠? 예, 당연하게 오니까 원래 오브제가 오브젝트입니다. 서브젝트하고 오브젝트. 그래서 이게 이제 미술 차용원으로 요처럼 이제 이런 데서 만들어진 고연을 그랬어요. 기호원으로. 근데 제가 이 작품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이렇게 풀 바르는 붓이 막 붙여져 있고.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냐. 작품 만드는 어마어마한. 네. 붓의 전설, 그죠? 제목도 아주 큼직하죠. 예, 세게 나왔어요. 자, 우리 드라이브 작품도 있고, 뭐, 한글 입체 지음도 있고, 신장 교수님 어떻습니까? 제 자동차 작업은 제 꿈과 욕망을 어렸을 때 이제 표현했던 작품인데, 남자들의 이제 그 젊은 그 세대의 남자들은 자동차가 로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어린 시절에 되게 제가 타고 싶은 차를 주제로 작업을 했었어요. 되게 쉬운 주제였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리다가 작업실에 이제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서 이제 고향집에 내려가서 옷이랑 봉에 다 타가지고 이제 고향집에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뭘 버리질 못하셔가지고 제 옛날 옷들과 옛날에 제가 가져왔던 장난감까지 다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걸 이제 들고 와서 이제 고시원에서 그걸 딱 풀어헤쳤는데 제 과거에 이제 제 꿈들이 그 오브제에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주제는 기억 속으로라는 주제로 한글로 된 작업을 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제 기억의 저장 방식이 예전에는 오브제나 사진이나 아니면 제 머릿속에 있는 회상 이런 기억으로 존재해 있다면은 지금은 SNS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일상을 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SNS를. 그냥 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제가 뭐 2년 전에 뭘 했지 그러면 카톡에 있는 2년 전 데이터를 뒤지면 제 기억이 다시 떠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글 텍스트 그리고 쓰는 문화에서 누르는 문화로 바뀌더라고요. 제 자신조차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냈고 저는 작품이라는 게 제 안에서 나도 제가 어떤 세상에 대한 느낀 거를 표현하는 게 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제가 많이 쓰고 많이 하는 그런 그 기억은 글로
저장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기억보다는. 그래서 기억의 저장 방식이라는 주제로 해서 기억 속이라는 작품을 지금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디지털로 다시 뭐 영상을 찍거나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억을 저장해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장 원초적인 거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뭘 누르는 문화로 바뀌는 그 과도기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중간에 하나 끊긴 게 이제 네. 불이 나가죠. 그 물건들이 오브제가 됐나요? 오브제가 그 오브제를 보면서 제 과거의 꿈과 아, 현재의 꿈, 그리고 제가 그 과거의 꿈을 이뤘는지 안 이뤘는지에 대한 그런 그 피드백을 그 오브제 통해서 계속 대화를 했던 거예요. 어렸을 때는 뭐 제가 사실 발명가가 꿈이었었거든요. 근데 뭐 질문을 한다면 왜 너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기억에 대한, 회상에 대한 작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원래 욕망을 그리다가 기억으로 바뀐 거고, 그러면서 다시 그 작업은 텍스트적인 요소로 제가 지금 작품이 옮겨간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있었습니다. 네. 아유, 아니, 너무 좋습니다. 관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대화 좋아하시죠? 오늘 또 두 분 다 또 공통점이 나옵니다. 네. 뭐냐면은 어쩌면 작업을 겉보기에는 또 상이한 작업 같은데요. 네. 문명의 비판에 대해서 담고 있는 작품을 두 분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먼저 이주학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 붓들이 작은 붓들 하나하나를 모아가지고 큰 덩어리 한 붓을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본인도 우리 이주학 선생님도 금방 작은 것과 큰 것의 비교라든가 이런 얘기가 탁 나오는 걸 통해 제가 이제 파악을 하게 됐는데요. 그 현대 문명이라는 것들이 이제 여러 작은 정보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이뤄서 큰 집단 지성체라든가 네. 또 큰 덩어리의 어떤 그 지성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작은 것들, 유니트들의 그 모임으로 큰 하나의 훌. 그래서 하나의 그 우리 현재 사회를 이루고 있는 삶의 모습, 우리 문명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문명을 비판하는 또는 문명을 바라보고 있는 작가의 모습으로 삶과 같이 하는 그런 현대 미술을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봤고요. 우리 신상철 선생님도 하나의 개인적인 특수성, 그러니까 개인에 있는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면서 결국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삶의 구도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온라인적인 어떤 그 기억 방법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재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본인의 경험에 맞는 작품 세계로 이렇게 끌고 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다 문명에 관한 이야기를 풀고 있는 현대미술 작가다 이렇게. 네, 좋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신상철 선생님은 이제 사실은 그 리디더적인,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농후하죠. 내재적이고. 그리고 우리 평면 부수의 전설은 이 타이틀이 워낙 좋아서 글 쓰셔도 되겠어요. 그죠? 평면 부수의 전설에서 멋있죠. 문학적인. 자, 조금 오늘 그 텍스트를 좀 어렵게 해주셨어요, 저한테. 기억을 가서 넘어갈까요? 네. 네. 아니, 저는 결론적으로 이제 아까 요리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TV에 보면 그 제일 전설적인 맛집을 찾아서 결국은 비법을 일반들에게 공개하기 가지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품을 하면서 네. 기억을 일곱이 된 데는 남들보다도 다른 작가들보다는 아마 창조 정신이 보통 분들은 아니겠다 싶어서 그 창조 원리나 사고의 방법을 좀 듣고 싶어서 좀 그렇죠. 복잡하게 예, 예. 베이스에 깔고서 이렇게 예, 진행했는데 예. 이제 창조적인 사고 또는 이제 기업 정신에 대해서 먼저 우리 이주학 대표님 한번 의견 있으시면 예. 저는 이 제품들을 개발하면서 이 브랜드의 사업을 하기 전에는 다른 상품들도 모방도 하고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브랜드를 하면서는 제가 모방을 지금까지 안 했거든요. 그 모방을 하면은 결국은 상품을 따라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백 가지 상품들이 이렇게 개발하고 만들면서 저기 철칙이 모방은 안 한다. 그래서 뭐 업체들이 막 그 어떤 뭐 외국의 유명 브랜드 똑같이 만들어줘라. 이제 그게 저는 굉장히 싫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거의 모방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창의적인 제품이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이 제품을 통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거지만 이 작가들 입장에서는 이걸 창의성으로 봐주더라고요. 어떤 상대방인 작가가 원하는 어떤 형태를 저는 구현하고자 아주 많이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짧고 굵게 예 뭐가 안 됐다면 전설이라지 않습니까? 산업계에서는 OEM 방식을 취하지 않겠다. 뭐 부세 전설 만들겠다는 세게 나가시는 분이 이거는 박수 쳐드려요. 아니, 멋진 분이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신상철 대표님도 또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노하우라고 오늘 제가 이런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 거는 네. 지금 제가 이걸 설명을 그럴까요? 보통 여기가 90도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제품이. 그렇죠. 근데 90도면 이렇게 휠 경우가 많습니다. 천을 당겼을 때 저는 여기가 90도는 아니고 약간의 예각을 줬습니다. 이쪽으로. 이유는 천이 여기에 이제 박혔을 때 딸려가는 힘을 한번 꺾이기 때문에 들 줘서 이 천의 늘고 주름에 의해서 들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 0.1도 정도가. 근데 사람들은 다 여기가 90도라고 알고 있는데 90도가 아니고 천을 아주 팽팽하게 남기다 보면 이 알루미늄도 약간은 움직여요. 그럼 그때 90도가 형성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진짜 엄청 연구를 했었어요. 왜냐면 그 천을 당겨고 시간이 지나면 천이 처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당기는 작가들이 팽팽하게 당기기를 원하시는데 원한 다음에도 이 천이 다시 이렇게 딸려가지 않는 저만의 그 노하우죠. 그래서 이 금형을 팔 때 각도를 약간을 준 게 사람들이 저 이거 당길 때 되게 쉽다 그래요. 그 이유가 여기서 잘 미끄러지는 이유도 있고 한번 여기서 걸리면 뒤로 안 넘어가려는 각도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구상 중이고요. 앞으로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은 제품이 계속 1년에 한 번씩 보완 개발이 돼서 점점점 좋은 제품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숨어있는 사업 비밀 아니에요. 비밀인데요? 사업 비밀인 것 같은데 대단하네요. 예. 자, 마무리 수순인데요. 비전하고 바람 같은 거 마무리하는데 먼저 취임새 해주시죠. 예. 먼저 두 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보면은 지금 신상철 대표님 같은 경우에 그 최고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이라고 하면은 자기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민감성이거든요. 네. 그 민감성이 깊어졌을 때 남들이 이제 보지 못하는 미세한 부분을 찾아내거든요. 네. 결국 자동차에도 왜 캠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앞에서 수평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각도를 줘가지고 수평을 달리게 하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과학자적인 측면으로까지 이렇게 이제 발견을 해낼 정도의 네. 민감성으로 그걸 찾아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최고 전문가구나 이런 걸 참 느낄 수가 있었고 우리 이주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작품 제목이 부재 전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또 기업을 일구는 거에서도 그런 포스 있는 기업가 정신으로 일관성 있게 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모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창조의 일관적인 창조 정신 하나로 새로운 것을 계속 이제 기존의 관습을 이제 넘어서 이제 새로운 걸 만드는 전설로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피카디리 아트프라이즈 2019 미술문화 오마주상의 그 우리 수상 대신
신상철 대표님, 이주학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 아트 스토리가 있었는데 마무리를 이주학 대표님. 네, 이주학 대표님. 하여튼 저희 뭐 작품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미흡한데 참 좋은 상을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저도 저 개인적으로는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부터 개발하고 결과론적으로는 작가들한테 참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떤 이런 상품을 하면서 돈을 벌면은 뭐 작가들을 초대하거나 뭐 이런 좋은 일을 좀 했으면은 제 바람이거든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신상철 대표님. 네, 저는 저희 회사의 직원이 5명인데 한 분을 제외하고는 다 미술 전공자예요. 후배이긴 하지만 학교 후배는 아니고 사회 후배이긴 하지만 이제 그 미대가 엄청 많았어요. 졸업하는 인원도 많은데 작가로서 성공 못하면 그 친구들이 약간 패배감을 갖더라고요. 인생에 대해서. 근데 저는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고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뭐 어떤 산업 현장이나 아니면 뭐 디자인적인 현장에서 그 친구들이 자기 역량을 발휘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술 전공했다고 해서 작가만 되는 게 답은 아닌 것 같고 자기가 가진 재능을 여러 군데에 콜라보해서 쓸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예, 오늘 그 창조적인 그 정신을 가진 두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그래서 작가로서도 이제 삶을 갖고 있고 또 기업가로서 갖고 있는데 기업의 가장 중요한 게 창조 정신이라고 저희 또 미술 쪽에서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예술가로서의 특성이 창조적인 어떤 특성을 더욱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예술에서도 필요한 이런 문화상품이라든가 아트상품 이런 부분들도 개발해내시고 어쩌면 한류를 했을 때 미술이나 뭐 음악만 생각했는데 이 아트상품이 벌써 이렇게 한류를 많이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분들 보니까 우리 미술을 바라보는 이제 관점도 앞으로 폭넓게 우리가 기업 오마주상을 이렇게 선정해 드린 것처럼 감상자분들께서도 미술 그렸을 때 권력 문화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미술을 또 폭넓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